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 겁짐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입시 본색. 자, 그동안 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젠 뭐 저희들 좀 알아보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이고요. 네, 입시와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드리는 입시계 공신 이병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우리가 입시 본색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분이 고정을 노리는 게 맞아요. 네, 피부 톤도 그렇고 관리하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입시 본색의 어떤 본질, 리얼, 본질을 파헤치는 남자 우리 윤신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산 대니고등학교 윤시혁입니다. 사실 이게 그 게스트잖아요. 게스트가 보통 한 번 나왔다 이제 안 나온다 이런 뜻인데 세 번 이상 나오면 이제 이게 정규직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뭐 계약직, 뭐 정규직, 네. 좋습니다. 뭐 선생님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수능 전후로 저기 강연이 많아가지고 강연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에 응시를 했던 학생들도 뭐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네네. 이제 예비 학생들 특히 이제 예비 고3 네, 맞아요. 고3 학생들이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야 이렇게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우리랑 같이 경쟁하는 재수생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의 요청이 네. 또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선생님 학교는 어떠세요? 요즘 이제 학교는 학생들이 수능 이렇게 보고 나서요. 이제 네. 마지막 시험을 보고 있죠. 이제 2학기 2차 지필평가 아마 고등학교 생활에 마지막 네. 시험을 이제 다 봤거나 아마 네. 이제 한참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5세 본격적으로 오늘의 입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요. 뭐 당연히 2017학년도 수능,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뭐 대학별고사에 대한 내용들일 텐데 이병헌 선생님 어떠세요? 네, 뭐 논술 지난주 이번 주 걸쳐가지고 대학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죠. 네. 큰 화두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뭐 19, 20일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이 받고 또 당장 내일 26일, 27일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뭐 고려대, 이화대학, 뭐 한국외국대학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보기 때문에 아마 고3 학생들 또 졸업생들 포함해서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 좀 바쁠 것 같고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나요? 네, 기말고사 이제 열심히 보고 있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은 이제 가채점 결과 이제 받고 이제 학생들이 한참 이제 정시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아있는 논술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좀 이따 제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 내용들이기도 한데, 끝나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뭐 3, 2학기 기말고사까지 봐야 되느냐. 어차피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재수할 생각도 있고, 네네. 아니면 뭐 수시에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신과 상관없이 3학 1학기까지만 수시에 적용이 되니까 난 내신 대비하지 않겠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시에 네네.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또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지 또 정시에서도 가능성이 네. 있는 거고 네, 또 아니면 맞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해도 내신은 중요한 의미니까 뭐 네. 이 점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엄마들은 아빠들은 맞다. 내신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맞아요. 네. 학생들 중에는 또 일부 학생들이 3학 2학기 내신을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 시험을 보면은 2학기는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푸는 애들보다 이렇게 벌써 답안지 그림을 그리고 시험지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훨씬 많을 정도로 사실 네.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네. 입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준비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2학기 기말고사도 잘 봐야죠. 그렇죠. 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벌써 일주일이 훅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떴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매주 금요일 밤 9시 입시 본색이 여러분에게 입시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자, 그렇다면 오늘 입시 본색 주제를 알아봐야 될 텐데 윤신혁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능의 역설입니다. 네, 역설. 뭐 역설이라고 하면 뭐 사전적 의미로 보통 참된 명제가 있고 네. 예, 그에 뭐 쉰되는 결론이 나올 때 하는 네. 말인데 뭐 따지고 보면 매년 수능 끝난 다음에 이런 거 우리가 얘기가 됐었죠.
네. 뭐 생각보다 쉬운 기조로 가겠다 했는데 영역별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오면서 학생들이 네, 네, 네. 멘붕이다 뭐 이런 경우 뭐 어머니들이 지금 뭐 식음을 전폐하고 말이죠.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또 뒤통수 맞는 난이도로 또 굉장히 쉽게 나오면서 뭐 맞아요, 충격을 맞아요. 준 사례도 많았습니다. 네. 이병수 선생님 어떤가요? 이번에 수능의 뭐 현장 어머니들 분위기들은? 이게 그 출제자분들이라든지 분석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조금 어려워졌다고들 하시는데 실제 조금 어려워지면 학생들이 현장에서 가장 일생일 때 가장 위축된 상태에서 보는 수능 당일은 진짜 애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불수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학교에서는 애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학교 반응은 이래요. 이게 수능이 이렇게 쉽다. 물수능일 때랑 불수능일 때 애들 반응이 있는데 물수능일 때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불수능일 때 학생들이 참담해하고 슬퍼할 것 같은데 또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역설이야. 진짜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이게 시험을 내가 못 봤는데 다른 애들은 다 물수능이라고 잘 봤으면 진짜 우울한 거고 우울한 거고. 나도 못 봤는데 다른 애들 같이 못 보면 좀 괜찮은 심리적 거고요. 이해는 얻는 거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역설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죠. 이병헌 선생님이 공부는 잘했지만 우등생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면 역설이고요. 뭐 하기성 선생님이 잘생긴 건 맞지만 미남은 아니다. 이러면 역설인 거죠. 근데 야, 물수능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 좀 어려웠지만 불수능은 아니다.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역설이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수능 끝난 다음에 직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학생들은 사실 뭐 멘붕 상태는 틀림없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뭐 대학별고사의 응시 여부를 가지고 사실 뭐 내일 또 26, 27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분주한 상황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2017학년도 수능이 좀 어땠는지 이제는 좀 일주일이 경과가 됐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좀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병수 선생님 어땠어요? 국어하고 수학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변별력이 많이 세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네. 위주로 확실하게 변별을 시키고 나머지는 크게 차이 없게 나온 것 같고 네. 영어는 또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희석이 된 것 같아서 영어는 사실 아주 냉정하게 보면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뭐 어렵다는 학생도 있지만 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난이도의 급격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변별도의 상승이 높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윤수현 선생님 뭐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저도 이제 이병헌 선생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 되는 게 이 변별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실 쉬웠느냐 어려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이 얼마만큼 이렇게 잘 학생들 가려냈느냐, 그래서 기준을 잘 제시했느냐 이게 네.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뭐 국어 대표적으로 어려웠고요. 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네. 단순하게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를 넘어서서 추론 형태의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그게 모든 문항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변별력을 갖기 위한 일부 문항에 그렇게 출제된 점이 좀 눈여겨볼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6월, 9월에 졸업생이 가담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걸 이렇게 출제해 보겠노라라고 보여주는 네. 암시해주는 시험을 봤었는데 동일한 난이도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사실 재학생 입장에서는 당일날 긴장도에 따라서 어려워요. 네네. 자기 실력 발휘가 하기 어려운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뭐 제가 그 수능 끝나면 이제 그날 밤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제 저희 인프라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자 국어 문제 풀고 뭐 수학 영어 문제 풀고 각각의 의견을 좀 이렇게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수학생이 한 분 연락이 오지 않아. 그래서 1시간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29번 문제 푸는데 자기가 20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맞아요. 네. 사실 이제 변수가 너무 많은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다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뭐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럼요.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면서 또 그 전화 오시면 하는 말씀이 선생님 등급 컷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녀의 점수가 낮으니까 예상하는 등급 컷이 맞느냐? 이런 것도 아마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면서 동시에 이제 또 어찌됐든 대학교고사 마무리하고 이제 성적표 나오고 나서 이제 전략이니까요. 그건 좀 맞아요.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 될 것 어머니들 같습니다. 지금 뭐 등급 컷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대학별고사 최저 기준 맞추냐 못 맞추냐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뭐 조금 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6, 27 당장 내일 또 내일 모레 논술 응시 여부는 좀 경계에 있다, 점수가 애매한 경계에 있다, 그럼 무조건 가는 게 그럼, 예, 네. 적극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수능 얘기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수능 역설이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수능 문항오류죠.
네네. 문항 오류가 볼 수 있는데 뭐 완벽하게 문제를 구성한다고 교수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또 오류가 생겨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파장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 기존 정답자들의 불만이 좀 많이 폭주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현 선생님 어때요? 학교에서도 뭐 그런 거 가지고 학생들이 뭐 이거 복수 정답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데 있나요? 뭐 학교 시험에서요? 아니. 아, 수능에서? 수능. 네,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는 문항들이 올해 수능에 있었죠. 어. 네, 그래서 그 수능 보자마자 다음날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네. 뭐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의문 현상 관련해서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학생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걸 다루었느냐, 안 다루었느냐, 이게 네. 문제가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번에도 이제 수능 시험이 딱 종료된 시점에서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출제 원장이 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라는 네. 전제로 항상 수능 문제가 출제되니까, 음. 사실 교육과정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수능 출제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것도 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런 문항 말고도 또 한국사 문항도 한 문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게 네. 어떤 거였냐면 그 한국사가 난이도 전체가 쉬워졌잖아요. 절대 평가가 돼서.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고정을 노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죠. 네. 네. 한국사 14번 문항, 14번.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이 14번 문항 밑줄 이 선거문에 이 어떤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는데 이게 대한매일신보였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5번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 방송대국을 게재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 황성신문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 두산 그 사전에 보면은 네. 이게 황성신문이 이걸 게재하고 나서 대한매일신보가 이후에 다시 게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네. 이미 공중에서 이 사실 네이버 지식이 사실은 교과서는 아니지만 일반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거면 이것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런 문항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병헌 선생님 하실 얘기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복수 정답 처음 맞아요. 인정됐던 게 아마 국어. 그 당시에 이제 언어 영역이었어요. 네, 언어 맞아요. 영역이죠. 근데 그거를 사실 그 당시에는 진짜로 이제 매년 수능 응시하고 아이들 네네. 지도하는 이유로 했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 그게 무슨 비밀의 문하고 네네 맞아요. 실 네네.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저도 네네, 그거 맞아요. 들어가서 실이라고 답을 썼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처음에. 음. 왜냐면 이제 비밀의 문인가 그게 정답이어서. 이게 미궁에 빠진 문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 신화에 그게 나오는데 이 시가 있는데 백석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였는데 이 시적 화자인 내가 의원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시예요. 준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의 이 테세우스라는 영웅 아시죠? 이게 크레타 섬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이 미로에 가가지고 이게 머리는 소고 이게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이 괴물. 움찔하십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공주가 준 이 시를 타고 가서 이렇게 이 미로의 비밀의 문을 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뭐였냐 이거였는데 비밀의 문을 열고 비밀의 방을 갔다 하는데 사실 실도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선지였던 이 실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인정이 됐는데 네. 나중에 아무리 곰곰이 네. 고민을 해봐도 실이 정답이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실을 원래부터 실이 있어서 그 실을 붙잡고 가서 비밀의 문을 열었으면 네네. 실도 정답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데. 실은 이 친구가 들어가면서 놓고 들어갔거든요. 실을 나중에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오케이. 2004년도 언어 영역에 대한 이제 얘기를 우리가 감독하고 있는데 이제 본질을 나 잠깐 이거 얘기할 게 있는데. 얘기할 게 있어요? 오케이. 짧은 시간. 짧은 드리겠습니다. 시간. 이게 뭐냐면 이게 백석시에서 내가 네.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매개자 역할을 한 게 그 의원인데 의원이죠. 사실 이 시를 누가 주냐면 이 공주가 주거든요. 이 테세우스가 워낙 잘생겼으니까 공주가 이걸 잡고 이렇게 이 아버지를 다 배신한 거죠. 그리고는 이 시를 주니까 사실은 그 실은 그 매개자였던 의원과 같은 역할을 한 매개자로부터 주어졌으니까 사실은 그 처음부터 있었던 그 비밀의 문보다 훨씬 더 의원과 매개체가 역할이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결론은 네. 복수 정답이 돼서 모두 해피한. 네네. 네 번 결말이 있었어요. 났었죠. 네 번 있었는데 네네. 출제 오류에 대해서 4번 인정한 게 있는데 2004년 지금 두 분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언어 맞아요. 영역 17번 문제에서 복수 정답 인정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08년이죠. 물리 2 11번 문제에서도 네네. 역시 복수 정답 인정됐던 게 있습니다. 음. 2010년에도 지구과학 1이죠. 19번 네네. 문제에서도 역시 출제 오류 인정해가지고 복수 정답 인정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깝게는 2014년입니다. 세계지리 핫했었죠. 네, 8번 굉장히 문제. 이슈가 됐었죠. 예, 네. 이거는 뭐 서울고법에서 문항 오류 인정 판결까지 가는 네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복수 정답 이의 신청 이런 거 이제 얘기 나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 중에는 또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자기 원점수 가채점을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 부모님 마음이라도 편케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황당한 경우가 엄마는 분명히 원점수로 몇 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완전히 뒤집혀는. 네네. 아니 근데 저도 이거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시험 보면은 저는 시험 보고 나면 분명히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잘 봤어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 잘 봤어요라고 얘기해라. 이게 신변 보호의 길이다. 아니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복수 정답 인정할 때 이제 네네. 선생님이 해주시고. 뭐 기존 정답자는 사실 좀 슬프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맞아요. 표준 점수가 등급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복수 정답이 인정되면서 그걸 맞게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표준 점수하고 등급이 다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복수 정답, 뭐 또 이의 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 수능의 역설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 또 수험생들 옆에서 참 어떤 조급한 마음,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학부모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병헌 선생님부터 네. 뭐 말씀해 주시죠. 학생들 정말 12년 동안 그날의 시험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든 담담하게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남은 입시 전략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시험을 살짝 실수하거나 만족스러운 성적이 안 나왔더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수 선생님. 근데 저는 이제 이병헌 선생님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학생들이 12년 동안 수능을 보려고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년의 삶에서 우연히 점과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시험은 본인의 노력 여하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주사위가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앞서 얘기했던 이 복수 정답이 왜 우리 수능의 역설이 이야기가 되냐면 변별력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변별력이 생명인 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수능 시험에 변별력을 결정짓지 못하는 오류 문항이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충격에 빠지는 건데 저는 그래요. 수능 시험엔 주사위가 들어갔어. 이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냥 점으로 보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냥 긴 삶의 관점에서 봐라.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수능 향해서 열심히 정말 분투했던 학생들, 뭐 수능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뭐 네. 여행도 가고 싶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입학하기 위한 최종 관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가채점 결과 분석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네. 수학 대학별고사,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정시 준비 전략도 세워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정시 지원 전략과 관련돼서는 뭐 지난 18일부터 입시 업체들이 이제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했고요. 19일 날이죠. 우리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 팀에서 제가 또 출연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뭐 깜짝 놀라셨어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좋은 정보 드리려고 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참석하시면서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어떤 호평도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2017 수능의 역설, 뭐 가채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뒤늦은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방송은 또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예비 학생들도 시청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가채점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지원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겠죠. 상위권 대학에서는 1점 차이 가지고도 합불이 나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수능 한 문제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학이라든지 모집 단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때문에 정확하게 진짜 내가 쓴 답안에 대해서 채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락을 결정짓는 건 1점이고요. 네. 상위권 대학들 보면은 합격자들 평균이 한 2, 3점 내로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1점이 정말 중요한데 이 1점을 나중에 발견하면은 이미 지원 전략이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가처점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조금 더 얘기하면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네.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전략 세우는데 상당히 윤신현 유리하죠. 선생님은 네. 그 가채점하고 실채점 딱 일치하셨어요? 완벽했죠. 또 자기 또 이거 뭐 우리 사실관계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확인해? 약간의 이게 또 허구성도 있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1점, 2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수능 100%로 뽑는 대학이 100여 개 대학이 넘기 때문에 네네.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학별 한산 점수로 가면 총점에서 소수점 3자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자리로 반올림하기 때문에 진짜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이제 한산 점수표 네네네. 소수점 0.11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당락이 바뀌니까 실제로 성적표 나왔을 때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가채점 상태니까 네네. 네. 자기 점수 1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수능 성적표 예시로 작성해 봤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이게 이제 수학능력 시험 네네. 그 성적표 예시인데 보통 이제 이럴 때 보면 홍길동이 나와요. 그죠? 맞아요. 분명히 홍길동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인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인데 나영을 받고 사회 탐구를 봤으니까 이제 문과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제2 외국어 일본어까지 응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평소 모의고사 때는 온점수가 나왔었는데 실제 성적표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 그리고 100분위 등급 이렇게 세 가지만 출제가 됩니다. 근데 12월 달에 이제 성적표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또 100분위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 또 어떤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목 간 난이도 차가 너무 크게 나니까 100분위를 변환하는 자체 점수를 반영하기도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온라인으로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자기 점수 입력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무분별한 정보 사실 뭐 윤신 선생님도 학교에 계시겠지만 네네. 네. 가채점 결과들이 입시 업체들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사실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좀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면. 일단은 그 가채점 결과 정말 좀 상이하게 다른데 이게 아마 입시 기간에 좀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기간이 좀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렇게 날개를 달아줘서 뭐 비상을 꿈꾸게 한다 이러면은 조금 좀 우호적일 때가 있고요. 네. 좀 우리는 뭐 전통을 잡아갖고 뭐 이런 데들은 조금 우리 아니면 너희가 뭐 좋은 정보가 얻을 때 있어 뭐 이런 방식이 되기도 보수적으로. 하는데 네. 이제 이게 가채점 점수가 이제 가장 피해가 큰 건 이거죠. 지금 한참 이제 대학별고사 논술 이제 한참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채점 결과 입시 업체에 있는 자료 보고 이게 이거 내가 최저 못 맞추겠군. 그러니까 이거 포기해. 그리고 나는 맞아. 지금의 나머지 하나에 올인할 거야.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가채점 결과 가지고 너무 중요한 것들을 확 판단을 해가지고 맞아요. 특히 한 개나 두 개 정도. 요즘 네네.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신중할 필요가 입시업체 이런 자료들이 이제 다 각자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좀 모든 정보를 다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채점 뭐 이 점수든 아니면 나시 채점 나오고 나서의 점수든 이게 다 정보잖아요. 모든 이 소비자들이 다 이 정보 보고 이게 물건을 구매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니까 올 케이스 다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가채점 이런 거 등급컷 이런 거요. 너무 이 사교육 업체들에서만 되잖아요. 저는 학교 쪽에서도 한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건 이제 비밀을 좀 밝혀야 되는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죠. 오늘 우리가 드디어 알게 이게 됐네. 왜냐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지. 네. 사실 이게 그 가채점과 관련된 이 입시 정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점수 지표가 나오려면 사실 일정 정도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다룬 학생들의 인적사항뿐만이 아니라 이런 점수도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로 학교에서 이렇게 모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은 점수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기준이 되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배치 점수죠. 이런 점수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사교육에서 제공한 이런 점수들을 가지고 임의의 방법으로 이걸 환산해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마치 이 공교육에서 만든 것처럼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피해 사례들이 좀 많은데 네. 사실
본인의 점수가 애매한 경계에 있다. 그래서 조금 겸손하게 보면 내가 2등급 되는 것도 같고 3등급 초반도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할 때 3등급인 것 같지만 가서 나 대학별고사를 볼 테야 하고 실제로 나중에 성적표가 나와서 2등급일 때는 굉장히 해피한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에 이제 피해 사례는 어떤 거냐면 작년에 이제 생명과학 2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입시 기관들의 예측값 에서 생명과학 2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 점수면 너의 100분위는 한 99 정도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예상들이 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재수생이었는데 그러면 99 정도 나오면 내가 이거 합산 점수로 100분위로 추정해 보는데 상위 누적이 몇 % 될 거고 그러면 지금 논술을 써놓은 대학 가운데 여기는 안 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성적표 나오니까 어땠냐면 특히 이제 2 과목 같은 경우는 응시론이 적잖아요. 그다음에 성적을 이렇게 같이 공개하는 아이들도 적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 100분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6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작 갔어야 되는 대학인데 본인의 입시 기간에 대해서 이제 또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또 재수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어느 정도 신뢰를 했을 거고 안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입시 분석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수능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암흑 아닙니까?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근데 당장 대학별 고사를 갖다가 봐야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이게 입시 일정만 좀 조정이 된다라면 실제로 수능 성적표 다 받아보고 나서 100분위 같은 거 정확하게 팩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논술 보냐 안 보냐 이렇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학부모님 입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제 내일 모레 논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학부모님들 전화 오는 게 다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겸손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또 뭐 윤시현 씨 아시겠지만 논술 일정이 중복되는 날짜들도 많거든요. 그럼 원서 써놓을 때 2개 써놨다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높은 쪽하고 낮은 쪽이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학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수능에서 점수 만들었는데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등급 예상 점수가 다 틀리게 나오고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판단하는 말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최저를 그러면 원점수로 해야 되나? 원점수로 원점수로 또 성적표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래도 최소한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원점수 합은. 이게 하여튼 가채점 활용 방안 전략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윤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원점수는 아닌 것 같아. 네. 뭐 가채점 활용 방안 최고는 뭐 신변 보호죠. 일단 점수를 최대한 가지고 집안에서 신변 보호를 좀 잘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신변 보호.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가채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입시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항상 이게 결과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이게 유불리를 따지는데 사실은 처음에 수시를 지원을 하고 정시까지 수시 지원할 때 사실 정시 고려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긴 이 도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1%의 가능성도 버리지 말자. 그 다음에 이게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자신에게 긍정적인 가능성은 그쪽으로 판단하자. 낙관적으로 보자. 저는 이런 관점이 더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병수 어쩔 수 없어요. 가채점 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남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부정적으로 봐도 도움이 될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그냥 잘 됐을 거야라고 자신을 믿고 나머지 과정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본생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부모님들인데 학부모님들의 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수시는 지금 되고 안 되고 가능성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가채점 가지고 질문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지금 6장까지 쓰는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한 4장 좀 넘게 쓰잖아요. 그럼 쏟은 대학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느냐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채점을 가지고 정시의 가구는 어디 갈 수 있느냐. 지금 뭐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 각 언론들이 입시기관에서 발표해 주는 거 가지고 뭐 총점에 400점 만점 몇 점을 어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건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채점 온점수는 특히나 탐구 영역 같은 경우가 100분위가 완전히 상이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영 비율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점수 알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신문 같은 거 보면 온라인상에 가보시면
그냥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점수를 단순 내는 거예요. 합산이에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단순 25, 25, 25, 25 이렇게 계산된 거를 갖다가 뭐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오면 어떤 대학은 수학하고 과학의 비중이 높거나 어떤 대학은 뭐 국수형 비중이 높으면 자기 조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채점 가지고 여기 된다 저기 된다를 사실 지금은 고민할 게 아니고 이제 27일까지 주요 대학이 이제 논술이 끝나니까 아 내가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단계에서만 1단계 생각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미리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군 어디 가느냐, 뭐 나군 어디 가느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12월 7일 날 성적표 나오신 다음에 그리고 또 12월 16일 날까지 수시 최종 합격 통보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28일까지 추가 합격 다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31일부터 원서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뭐 올해 일정상 보니까 그 정시 입시 박람회가 12월 15일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가채점 가지고 수시의 지원 여부만 생각하시지 정시 어디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중에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또 선생님들이 우리 본생남들이 드린 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의평가하고 수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먼저 이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예상 문제 또 뭐 네네. 난이도 가늠할 때 보통 6월하고 9월 이게 이제 평가원 시험이잖아요. 네네. 예, 그 연관성을 말하자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유 선생님? 저는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관시키지 네, 않았습니까? 왜냐면은 그 저희 같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네, 아이들 지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6월이 어떻게 나왔든지 9월이 어떻게 그런 거 무시하고 정말 이거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11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뭐 어떻게 나왔네 출제 경영 분석하고 이런 입시 공학적인 거에 이렇게 매몰되는 거는 승부사. 네, 추천드리기는 저는 않습니다, 사실. 아, 이게 네. 모의고사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사실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시험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3월 모의고사, 맞아. 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369. 이거 그 게임도 나왔잖아요. 미안합니다. 나 할 뻔했어. 근데 이게 3월 모의고사 학생들이 어떤 속설이 있냐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맞아. 근데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님 진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에요? 물어보면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에요 물어보는 학생들은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3월 모의고사 보고 11월까지 몇 달 안 되니까 사실은 노력한다고 해도 결과로 당장 결과로 수능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맞는 말인데 네. 이 평가원에서 하는 모의평가는 사실 평가원이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을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활용을 하고 이게 실제 수능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6월 모의평가는 사실은 EBS 교재 연계율과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평가원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낸 사람들은 어떤 본능이 있냐면 이전에 냈던 문제 안 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 내면 너 뺏겼냐? 이러고 그럼 논란이 되니까 늘 새로운 문제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많이 참고하는 게 EBS 교재 연계율 70% 이상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은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도전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근데 9월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이제 난이도를 맞추는 시험이죠. 왜냐하면 실제 그 해년도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실제 규모가 전체 대부분 다 드러나는 시점이니까 이때 시험을 보고 이때 변별력이 이상이 없는 난이도를 갖췄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때 막 논란이 많이 되거나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난이도를 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출제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가동이 됐대요. 그래서 검토 문항이 출제되고 나서 1차 검토본에 선생님들이 진짜 수능처럼 풀어보고 그다음에 교차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어에 과학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과학 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거죠. 그 우리 처음에 말했던 그 세계주의 오륜부당이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인데 지리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 또 뭐 9월에는 또 문제 유출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네, 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능 보기 전에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 모의고사인데 네, 네. 뭐 우리 명은 이제 선생님 말처럼 모의고사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맞아요. 네. 사실 6월과 9월 시험 또 학생들은 또 이런 볼멘소리도 해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시행하는 6월 시험 그다음에 마지막 리허설 전범위로 보는 9월 시험 그러면 그와 유사한 난이도 이렇게 네. 이제 출제해 주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체감하는 것들은 좀 다르니까 이렇게 할 그쵸. 거였으면 네. 왜 6월에 모의고사를 받느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뭐 우리 이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2016학년도 수능 얘기인데 이제 이번에 네. 17학년도였고
이제 수험생들의 말에 빗대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물수능이다, 우리 아까 윤신영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뭐 불수능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때는 네네. 사실 굉장히 쉬웠죠. 뭐 끓는 네네. 물수능 뭐 네네네. 예, 할 정도였는데 뭐 적정 난이도를 찾았다는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예상을 너무 빗나갔었다. 뭐 뒤통수 수능이었다. 그러니까 6개월에 비해서 뭐 이런 게 있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면 신경 쓰지 마. 아니, 왜냐면요. 네네. 저 3월이 끝까지 안 갔어요. 그 수능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월이 끝까지 가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일 수도 있어요. 재수생 들어오고 나서도 그 성적을 유지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6월, 9월이 그대로 나와주면 고맙죠. 근데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6월, 9월을 분석해가지고 분석에 맞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고3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냥 공부하기도 바쁜데요. 이거는 정말 그냥 입시공학적인 얘기지. 그냥 무시하고 끝까지 그냥 진인사 대처명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합니다. 논란이 되는 수능에서는 뭐 표준 점수도 특히 이제 사과탐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네.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었으니까 뭐. 역대 수능 돌아봤을 때 이제 비슷한 일은 많았는데 잠깐 좀 이건 뭐 재밌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수능 어땠다. 지난 수능보다는 쉬웠다, 모의고사보다는 어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점자가 몇 명일 거냐 뭐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네. 네. 올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올해 올해 문항의 특징이 그거 같아요. 이게 그 올해 문항은 변별력을 갖기 위한 고난이도 문제가 섞여 있어서 만점자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공신이 올해 있는데 없어. 내가 지금 없을 것 같다라고 올해 얘기하면 없어요. 이제 완전 적응한 거예요. 적응했지. 아니 공신이 있는데 내가 그래, 없을 것 같다. 왜냐면- 근데 공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진짜 만점 받기 힘들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됐어. 만점 가까이 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때서 잘해야 이제 되는데 공신이 만점-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가서 자신 있게 없다고 하자. 그리고 만점하는 학생은 여기 불러야 돼요. 네. 공신 새로운 공신. 아니 윤시 선생님 저기 뭐야 네네. 그 혹시 역대 수능 만점자 총 몇 명이었는지 아시나요? 한 180여 명 정도 되지 않나요? 대충 네, 이런 것도 잘하는데. 그 정도 되나요? 아니 몇 명 되나요? 그거 있잖아. 뭐 94년 수능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 맞아요. 94학년도부터 98학년도까지는 없었죠. 네, 맞아요. 예. 그래 주실 또뭐 어땠어요? 그 99년 이때 한 명? 뭐 2000년 때 그렇죠. 한성과학과의 오승은 양.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 때문에 네. 진짜 대박난 학원도 있고 뭐 원장도 맞아요. 있고 뭐. 그때 네. 수능 도입되고 나 처음 만점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2002년, 2007년부터는 만점자가 없었고 네. 2008년은 확인 불가고 그다음에 2009년에 한 명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10년, 11년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12년부터 16년 사이에서는 쉬운 수능의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네네. 12년부터 16년까지 토탈 보면 114명 네. 그렇게 이제 만점자가 나왔던 수능 뭐 이렇게 쉽게 내는 건데 올해는 좀 역시 많이 어려웠다. 만점자 없는 것으로 그래서 변별력은 역시 뭐 국어에서 그다음에 2교시 수학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다. 네, 맞아요. 네. 고난이도 문항이 있었죠. 네네. 자, 뭐 그렇다면 두 분한테 좀 수능이 뒤통수를 쳤다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이거 진짜 수능 조상님 사실 윤신혁 선생님 때 얘긴데요. 네. 그 9사학번 조상. 조상님 수능 조상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9사학번 선배들이 수능을 네. 두 번 봤어요. 네, 맞아요. 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보는데 여름에 한 번 보고 가을에 한 번 봤나 뭐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망해가지고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더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망하고 막 재수한다 했던 불운한 토끼띠 이거 되게 유명했던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두 번 보는 게 폐지돼 버렸죠. 맞아요. 저희 다음에 때는 바로 없어졌어요. 저희 때는 네. 바로 한 번으로 바뀌었던 게 첫 번째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하기에 그게 97년 7학년도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능 수학이. 그래서 이게 무슨 경시대회인가 뭐 올림피아드인가 할 정도로 한 번 나왔던 그게 적이 있어요. 2007년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 97년에도 한 번 97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97학번 후배들이 수학을 아. 거의 뭐 반타작해도 잘 봤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 본고사 네. 폐지하고 맞물려 있었어요. 본고사가 딱 폐지가 바로 수능에서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져서 막 과학고 애들도 멘붕 빠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받아야 네. 돼, 선생님. 아니 그 얘기를 다 뭘또 뭘 해버렸네. 찾아? 여기 있다. 100% 나왔어요. 97년. 97년이었네. 그럼 97년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이때 정말 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그 만점이 400점이었는데 200점만 만점이 돼도 인서울을 할 수 진짜로, 있었다. 진짜. 네, 이런 그래가지고 정도였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가해를 하는데요. 네네. 어느 해부터는 갑자기 기출문제를 푸는데 막히는 거예요. 네네네. 공대 3학년 때인데.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했더니 딱 그 해 수능이었어요. 그 수능 정말 몇 번 어려웠어요. 문제? 몇 그것도 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정답률이 0.08%였다고. 그 0.08% 찍은 거죠. 네. 풀어서 맞춘 게 아니에요. 찍으면 0.08이 나오나? 5개 중에 하나면 뭐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네. 풀어서 틀린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 근데 또 역대 수능에 대한 난이도 뭐 네. 얘기하는데 제도적인 측면의 피해도 있었어요. 우리가 2017년 그게 이제 네. 2008학년도 수능인가요? 갑자기 등급제 한번 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죠. 네네. 근데 그때 네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뭐 등급 딱 나오고 배치 상담할 때 2.3등급 평균, 뭐 1.7등급 이거 가지고 맞아요. 진짜 봉사 눈꼬리 잡는 상황으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수학 하나 틀리면 지방의대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겼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뭐 수능의 역사라는 주제로 과거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면서 뭐 우리끼리만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네네. 이 방송 같이 하시는 학생들이 아니 뭐 이게 뭐 우리 수능 어렵게 봤는데 왜 저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쯤 되면 얘들도 재밌을걸요? 여유를 좀 즐기자 여유를 맞아요. 좀 즐기자 네. 차원에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꼼수로 대학 가기입니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꼼수 여기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시고요. 우리 본생남들이 밝히는 솔직 담백한 그리고 입시의 비밀과 함께 실질적인 조언도 해드릴 텐데 이병호 선생님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2017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른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될 정시 합격 전략 법칙에 대해서 색다른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시 전략 법칙이라고 이제 흔히 따져보는 게 이제 수능 활용 지표죠. 본인의 점수,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네네.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표준 점수를 국수형을 쓰고, 뭐 탐구는 100분이 변한 뭐 자체 점수를 쓰고 뭐 이런 건데, 꼼수, 우리 윤수혁 선생님 뭐 좀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학생들이 보통 이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와가지고 2학년 때 이제 앞으로 좀 더 바뀌겠지만 2학년 때 인문이나 자연을 선택하고 나면 수능 보고 나면은 이제 인문 계열인데 국어 영어 망했는데도 여전히 인문 계열에서 찾고 또는 자연 계열인데 그냥 그 자연 계열인데 수학 망했는데 여전히 자연 계열에서 입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이 점수만 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선택했던 인문이나 자연을 놓고 거기서 고를 게 아니고 원점에 돌아가서 내가 진짜 인문이나 자연을 선택했을 때 내가 좋아하던 거, 관심이 있었던 걸 여전히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 되돌아보면서 좀 인문 자연을 떠나서 폭넓게 이 학과나 대학을 검토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먼저 그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뭐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보자고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성적이 아주 좋은 최상위권 입상에서는 선택지가 많은 건데.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숨겨진 어떤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친구들 네네. 입장은 중위권이잖아요. 네네네. 중하위권이거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꺼냈던 것이 뭐 일본 선생님 아시겠지만 최상위권은 거의 이제 표준 점수. 근데 이제 중위권 대학이거나 지방대 이제 네. 혹은 서울에 있는 이하대학교를 뺀 나머지 여대는 100분위를 반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가채점 상태에서 이제 예상 100분위를 입시 업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나중에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한 컨디션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어가 어려웠으니까 원점수보다는 100분위가 좀 천천히 떨어졌을 거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때보다 4점짜리 한 문제씩 어려졌단 말이에요. 네네. 역시 100분위가 천천히.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예전에는 아주 쉬웠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94점 정도 1등급 예상하니까 네네. 아마 이제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는 영어 100분위가 좀 빨리 떨어질 것 같죠. 네네. 그러니까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에 갈 친구들은 영어 고득점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은 뭐 한두 과목이 좀 어려웠지 나머지 비교적 평이했으니까 네네. 아마 이제 100분위 대학에서는 탐구의 위력이 좀 센 구조 뭐 이런 것들은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병훈 선생님이 또 또 뭐 가산점 있는 네네, 경우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 잘 본 과목하고 가산점 있는 네네. 거하고 매칭됐을 때 그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엄청 빨리 진도를 아니, 빼버리셨는데 천천히. 사실 이게 그러니까 네 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 문제가 아니고 세 개 영역이나 아니면 그렇죠.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에서 네. 어떤 점수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또 네 개 영역 다 반영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합
조합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조합을 모든 가능성을 다 조합해보고 가장 자신이 유리한 자기 점수를 가장 유리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대학을 찾아가는 게 사실 가장 이 숨겨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또 역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수험생들은 이 전략 같은 네네. 걸 찾는 게 좋지만 수험생이 아닌 더 어린 친구들은 이런 전략을 나중에 나는 고3 돼서 저런 전략을 찾지 않아도 대학이 모셔갈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자의 어떤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진짜 공신다운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를 아우르고 있어요. 네네네. 또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11월 25일 현지 시점에서는 가채점 상태고 네. 12월 7일 날 성적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16일 날 수시 최종 통보하고 뭐 추가 네. 합격까지 다 하고 나면 사실 이제 또 2월 인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네. 중위권 대학들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수시에 계획했던 프로테이지만큼 뽑지 않고 네네.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들이 있단 못 말이에요. 뽑는 거죠. 네. 네네. 왜냐하면 네. 상위 대학으로 계속 도망가 네네, 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2월 인원들에 대한 컨디션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채점으로 배치표를 봤을 때 모집 인원이 12명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2배 이상 맞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네, 정시 상담하다가 네. 초반에 상담했던 학생들은 2월 인원 발표되고 나면 다 불러가지고 다시 상담하고 얘기해야 있죠. 되고 아니면 네. 전화 통화해줘야 네, 맞아요. 되고 이런 네네. 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꼼수라는 말을 썼는데 수문 전략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원칙. 그러니까 네네. 내가 올해 꼭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다니면서 한 번 더 해보느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느냐. 이제 이런 원칙도 좀 정해야 네, 돼요. 맞아요. 입시에 대한 분명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거죠.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상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상담 깨끗 다 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재수를 가정한다면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50분 지나고 나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물어보는 게 원칙이 뭐냐 이거지. 한 번 더냐? 아니면 다니면서 한 번 더냐? 아니면 오래 꼭 가는 거냐?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네. 성적표 나오기 전에 우리 학생들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성적대에 따라서 대학 위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학과 위주로 판단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수능 활용 지표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네. 디테일한 얘기인데 거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그 상위권 대학은 뭐 사실 그 상위권을 어디까지 우리가 구분하느냐는 또 이게 뭐 영원히 얘기인데 그 원서 접수 직전에 유시현 씨 아시겠지만 그 대학별 환산 점수표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탐구 몇 100분이 몇 점에 네네네, 대한 몇 점 맞습니다. 이런 게 네네. 나오니까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때 가서 또 그 점수도 한번 계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 그 성적 받아본 학생 중에 네. 이런 학생이 있어요. 자연계 학생인데 생명과학을 굉장히 잘 봐가지고 뭐 50점 만점 맞았어요. 네네. 한 과목이. 근데 화학은 내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탐구를 두 과목 평균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한 과목만 과목만 먼저 찾아가야죠. 반영하는 대학도 잘 찾아보면 전략이 나올 수 있고 또 탐구 한 과목 반영한다고 무조건 마이너는 아니에요. 메이저에서도 네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정시에 대해서 우리 뭐 기상대에서도 계속 선생님들이 개인별 사례를 가지고 상담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뭐 진협에서 많이 도움 드리고 있고 네, 네.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하나로 드리는 거죠. 뭐냐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자기 성적에서 조금 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능 공부 만들어낸 정성만큼은 아니라도 수능 끝나고 나서 가채점에서의 어떤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난 더 중요한 게 엄마 아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수능 못 봤다고 뭐 그런 학생도 있지 않나요? 막 그렇죠. 네, 가출 집 나가고 집 나가고 되게 중요한 시기에 아닙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11월 17일에 끝났지만 우리의 입시는 사실 원서 접수가 끝난 1월 초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월 3일인가요? 4일 날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 11월 17일부터 1월까지면 거의 뭐 한 달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네.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시기보다는 특히 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정보를 얻어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입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면 결국 숫자가 남잖아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숫자가 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관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실제로 수능 끝나고 나서 한 달 반여 동안 실제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학습이 있습니다. 그 학습을 무엇일까?
한번 메모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출발선인 거죠. 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선이- 자기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또 맞습니다. 새로운 걸 가는 길인 건데. 맞습니다. 네네. 보통 재수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했던 걸 다시 하는 걸 재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서 접수 12월 달 마지막까지 하는 거 자기 점수를 어떤 형태로든 살려보려고 이제 심폐소생해가지고 해보고 나서 다시 하는 게 재수인데 그 기간에 안 해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수해가지고 수능은 올렸는데 원서 접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노하우가 없는 거죠. 네,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당황하고 또 원서 잘못 써가지고 삼수까지 가게 되는 아이고. 이런 일들은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나? 아니요, 그런 얘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정의 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입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렇죠. 유정의 미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쁜 결과도 마지막까지 잘 다독여서 묻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사실 실패를 잘 묻고 가야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잘 실패하면은 거기서 배울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래요. 원래 모든 네. 배움이 사실 성공보다는 항상 실패에서 있는 거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9일 이게 이제 수시 모집의 미등록 충원이 마감되는 그러니까 이제 짜릿한 추가 합격이 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최초 합격에서 수시에서 최초 합격이 안 된 친구들은 또 예비번호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시에 대한 기대도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이미 이제 수시에서 어긋난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정시에 대한 새로운 학습을 좀 해주십사 우리 본생남들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제발 부탁인데 부모님 공경하면서 소통하는 요즘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너무 네. 이게 자녀가 이 불통하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도 끝까지 어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또 남은 기간에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공신 네, 이병헌 네. 선생님 또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뭐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수능 잘 보고 합격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또 많은 자신감을 얻겠지만 또 뭐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친구들은 많은 실망도 하고 자책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아이러니는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간 것만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 이후의 삶이 어찌 보면 진짜 삶이고 그때를 위한 나 자신의 가다듬음으로써 모든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전해보는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런 얘기 보통 내가 해야 하는데 다들 오늘 아니, 준비하셨나 이제 봐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이제 닮아가고 있는 그런가 봐요. 네. 이 선생님 얘기 좀 근데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수능의 역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실패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생각해도 돼요. 나의 성공은 수능 실패에서부터 시작됐다. 아하.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이 입시 과정을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네. 또 그게 그 끝끝내 이게 실패로 남았다면 비로소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거 그런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점수가 좋아서 기분 좋은 집도 있겠지만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자녀하고 좀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이 시기에 정말 자녀들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어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또 이런 어머니들도 있어요. 뭐 사실 설명회를 같이 다니면서 자녀하고 같이 호흡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1월 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정이란 말을 써도 모르겠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입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윤씨 선생님 바쁘실 텐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밤 9시 또 많은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또 명쾌하게 정해드린 남자 애정남 하기성이었고요. 네, 저는 학습과 입시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싶은 입시계의 공신 이병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